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달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아메교육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 굿모닝 다음 달에 시작이 되죠. 드디어 저희가 4월 중순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굿모닝 캠페인을. 그래서 많은 리더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셨고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보통 긍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리더 여러분들께서 체험하신 내용들을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9월 초에 바로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하나하나 정보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에 앞서서 프로모션은 아쉽게 끝났지만 8월에 소위 말해서 대박 프로모션이었죠. 마이 웰리스, 마이 랩 캠페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번에 결과지가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칼슘 건강,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칼맥디 제품 정보를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고요. 굿모닝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바이옴 2주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작년 이맘때에 저희가 마이랩 결과지가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2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 또 그 달라진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리더 여러분들의 건강은 물론 소비자분들의 어떤 경험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랩 새롭게 추가가 된 게 바로 건강, 근육 건강 관련돼 있는 미생물의 그래프가 항목이 추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간 면역이라든지 체지방, 수면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리더 여러분들께서 소비자분뿐만 아니라 파트너분들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이번에 리더 여러분들이 주신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육 건강 관련돼 있는 미생물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근육 건강 혹시 이런 부분 있으신가요? 난 단백질 잘 섭취해. 굿모닝 진행하면서 또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왜 내 몸에서는 근육이 생성되지 않을까? 합성이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그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강 관련 미생물 항목에 근육 건강 관련돼 있는 미생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만일에 이 그래프가 낮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래쪽에 보시면 6개의 지표가 나와 있어요. 6개의 지표 미생물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장 재밌는 게 첫 번째 미생물 지표예요. 운동 강도와 양의 상관관계다라는 미생물이 존재를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내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왜 이렇게 근육 합성률이 떨어져? 라고 했을 때 저 그래프가 낮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섭취하는 양만큼 자신의 몸에 맞는 강도의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표 같은 경우는 제지방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지방량과 이 미생물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지표를 통해서 내가 적절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내 몸이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운동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기존에 저희가 항목 중에서 면역 관련 미생물 또 체지방 조절 관련돼 있는 항목에서 지표 미생물이 각각 3종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지표 미생물이 추가된 이유는 매우 명쾌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마이랩 검사를 해본 다음에 면역 관련돼 있는 미생물이 낮아, 체지방 조절 관련돼 있는 미생물의 수치가 낮아. 그렇다면 이것을 즉각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고, 그와 관련돼 있는 제품을 많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이 면역 관련돼 있는 미생물과 체지방 조절 관련돼 있는 미생물의 지표 3가지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 3가지 지표는 어떤 이유 때문에 포함이 됐을까? 저희가 뉴트라이트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에 하나죠. 밸런스 위딘 이뮤니티, 밸런스 위딘 슬림핏. 이 2가지 제품을 개발 연구하는 과정에서 각각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의 균주를 섭취했을 때 아래쪽에 나와 있는 미생물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내가 마이랩 검사를 해 보니까 면역 관련돼 있는 미생물의 수치가 낮아. 또 체지방 관련돼 있는 미생물의 지표가 낮아라고 했을 때 이것을 즉각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지금 위에 보시는 2가지 제품이라는 겁니다. 면역 관련되어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밸런스 위딘 이뮤니티, 또 체지방 조절 관련돼 있는 밸런스 위딘 슬림핏을 섭취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서 내 몸의 면역과 체지방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좀 더 즉각적으로 소비자 상담이라든지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계속적으로 될 예정에 있다라고도 분명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한국 아메이는 이 마이랩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항상 얘기해 전 세계에서 똥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가 정말 많습니다. 리더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만나면서 파트너분들과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내주신 많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마이랩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패러다임들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한국아메이가 이 유산균 개념을 프로바이오틱스의 개념으로 시장에서 변화시켰습니다. 그때 인테스티 플로라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 변화를 시켰고요. 프로바이오틱스 개념에서 균주라는 개념으로 변화를 시켰어요. 그게 바로 밸런스 위드인 제품이었습니다.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상황을 변화시켰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마이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맞춤형 유산균에 대해서 좀 프로바이오틱스에서 전무했던 시절에 프로바이오틱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시대로 이렇게 변화시킨 대표적인 제품이고 업계 선두 기업으로서 업계 선두 제품으로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리더 여러분들의 건강은 물론 비즈니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변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번에 진행됐던 프로모션 지금은 마감이 됐지만 칼슘 프로모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칼맥트 제품의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은 어디에 도움이 되죠? 네? 항상성? 네? 어디요? 요즘에 귀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귀가 안 좋을 때 뭘 먹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요? 책, pH 농도?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칼슘이라고 얘기하면 리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 뼈 건강이고요. 저희가 칼슘 제품을 여름 교육 주제로 잡았다라고 하니까 어떤 리더분들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뼈 건강, 칼슘은 보통 겨울철에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 그 전에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이라든지 아니면 광고 이게 순위를 보게 되면 주로 겨울철에 칼슘 제품들이 많이 홍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겨울철에 칼슘 제품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실까라고 보니까 일반적으로 겨울철 같은 경우 환경적으로 봤을 때 낙상의 위험이 굉장히 많은 미끄럼이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뼈에 직접적인 손상이 있기 때문에 칼슘을 섭취해라라는 이렇게 흐름으로 제품을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뼈 건강이라는 것은 단지 겨울철뿐만 아니라 1년 4계절 모두 중요한 그러한 요소, 건강에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겨울철에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준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시기가 저의 판단에 따르면 여름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여름철에 뼈 건강 관리를 위해서 칼슘을 적절하게 섭취해야 되는 것일까? 여름철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여름철에 특히나 신경 써야 될까요? 여름철에. 음료?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는 건 1년 내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맞습니다. 식생활의 문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에요. 보통 칼슘과 궁합이 잘 맞는 아이가 있고요. 인자가 있고 칼슘과 궁합이 맞지 않는 인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식품 중에 칼슘과 궁합이 맞지 않는 인자를 많이 섭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나트륨이라는 인자입니다. 여름철에 아무래도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죠. 본능적으로 끌리게 돼요. 왜? 요즘처럼 후덥지근한 날씨, 밖에 한번 나들이, 나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오게 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그 땀을 흘림에 의해서 신체 내에 나트륨이 많이 소실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체는 그 소실된 나트륨을 보충하기 위해서 짠 음식에 계속적으로 이끌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름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요. 나트륨의 혈중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참 신기하게도 칼슘의 농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름철에 일반적으로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칼슘의 농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금방 리더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여름철에 수분 보충을 위해서 섭취하는 음료 속에는 인 성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콜라라는 인자, 콜라. 저 요즘에 그 콜라를 보게 되면 여자 직원들과 이렇게 피자를 먹거나 아니면 어디 식당 가서 콜라를 이렇게 시키잖아요. 왜 피자를 먹으면서 다이어트 콜라를 시킬까라는 생각을 해요. 전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피자 한 조각을 덜 먹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회요? 어, 어, 다이어트 콜라를, 네? 마음의 안도? 그 마음의 안도가 나를 건강한 대주로 만든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탄산음료, 콜라 같은 경우를 섭취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음료, 탄산음료에는 인의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인이라는 성분은 어떤 성분일까? 인이라는 성분은 뼈에 있어서 칼슘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뼈를 구성하는 두 가지 인자 중에 하나예요. 뼈는 칼슘과 인의 구성 요소로서 기본적으로 뼈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 칼슘과 인은 적정한 힘을 가졌을 때는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인자예요. 그 적정한 구성 요소라는 것은 1대1, 칼슘이 1일 때 인이 1이거나 아니면 칼슘이 2일 때 인이 1일 때 뼈의 강건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탄산음료를 섭취하거나 아니면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육가공품을 섭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의 섭취량이 올라가게 되고 이 비율이 깨지면서 칼슘의 기능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뼈 건강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인의 섭취 비율은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인의 섭취 비율이 조절하기 힘들다? 뭐 콜라 같은 경우는 1대1이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콜라 같은 게 1대20까지 벌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를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끌어내리는 걸.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칼슘의 섭취율을 올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 쌈채소 요즘에 좋아하시나요? 저는 여름철이 되면 쌈채소 많이 섭취하는데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채소와 과일, 그 화학 비료의 대표적인 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인이라는 성분이에요. 인. 즉 인이라는 화학 비료를 활용한 채소 과일을 섭취할 경우에 그 채소 과일을 섭취하면서 자연적으로 신체 내의 인의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칼슘과 인의 비율이 깨지면서 뼈 건강을 저해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름철에 칼슘의 소실률이 높은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칼슘이라는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일까?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는 칼슘이라는 영양소를 생각할 때 뼈 건강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칼슘이란 영양소는 단지 뼈뿐만 아니라 신체를 안정화시켜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리더 여러분들은. 신체를 안정화시켜주고 수면을 좀 도와주는 데 있어서 칼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 과연 맞는 사실일까? 맞는 사실입니다. 칼슘이라는 영양소로 인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유지가 되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 순간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나 이 칼슘으로 인해서 분비가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근육을 적절하게 움직이게 해주는데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육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이라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팔을 들어 올릴 때, 팔을 들어 내릴 때, 뭐 여러 가지 근육을 움직일 때 기본적으로 칼슘이 계속적으로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또 심근이라는 것도 존재하죠. 근육 중에는. 골격근 외에도. 심근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뛰기 시작해서 죽기 전까지 뛰는 근육으로 그러니까 심근, 심장을 움직이게 해주는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심근을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데 있어서 그 박동을 유지시켜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칼슘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근육 중에는 심근과 골격근 외에도
또 하나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평활근이라는 아이가 존재하죠. 평활근은 어떤 근육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평활근. 골격근은 내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요. 심근은 내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뜨고. 평활근은 내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평활근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일까?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 평활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소화기 주변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음식물이 소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소화기의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을 통해서. 이 소화기의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을 유지시켜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평활근이라는 아이입니다. 또 평활근이 어디서 그 역할을 수행할까? 혈관.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시켜 준다. 혈관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수축과 이완을 얘기합니다. 혈류의 일정한 흐름을 위해서 혈관이 이완됐다, 수축됐다를 반복하는 건데 이 혈관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평활근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근육의 양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격근만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골격근 외에도 소화기관을 움직이게 하는 평활근의 수준도 떨어지는 거고요. 혈관을 움직이게 해주는 이 평활근의 수준도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근육도 있습니다. 백근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백근. 뭐 분류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적근과 백근이라는 것이 있어요. 백근이 있는 곳은 횡격막이 백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백근이라고 하면 성대가 백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대가. 나이가 들면 이 백근의 양도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땐 노래방 가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도 목이 멀쩡했는데 어느 순간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불러도 목이 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백근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떨어진다라는 건 근육의 양이 줄어든다는 건 근감소증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골격근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적인 기능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아무튼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칼슘이라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혈액 응고에도 칼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이 얘기는 칼슘이라는 영양소는 뼈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 유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체 내에 뼈 속에 존재하는 칼슘은 결과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뼈 속에 보관하는 뼈 속에 있는 칼슘은 보관 창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신체 내에 네, 이거 포커스가 네, 우리 신체 내에 칼슘의 비중을 보게 되면 뼛속에 99%의 칼슘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의 칼슘은 혈액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게 되면 뼛속에 있는 99%의 칼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생명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데 있어서 내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칼슘은 뼛속에 있는 99%의 칼슘보다는 혈중에 있는 1%의 칼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혈중에 1%의 칼슘이 적절하게 존재해야지만 그 1%의 칼슘의 영향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일에 1%의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신체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신체에서는 그 1%의 칼슘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칼슘이라는 아이를 보관하게 되는데 그 보관하는 장소가 뼈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가장 가까운 곳에 칼슘을 보관해? 혈중에 1%의 칼슘이 농도가 떨어졌을 때 만일에 보관한 여분이 없게 되면 그때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너무 늦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곳에 칼슘을 보관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뼈라는 겁니다. 만일에 1%의 혈중에 칼슘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 이유 때문에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골흡수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일에 혈중에 1%의 칼슘이 넘게 돼 그러면 이후를 위해서 골 형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혈중에 있는 칼슘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뼛속에 칼슘을 보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뼈 건강을 생각할 때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골밀도에 너무 신경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99%의 칼슘보다는
1%의 칼슘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자연스럽게 골밀도는 올라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 1%의 칼슘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1%의 칼슘을 항상 1%의 칼슘을 유지해야 돼요. 적정선으로. 저장된 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서 저금한 돈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1%의 칼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은행 가서 돈을 찾지 않으려면 돈을 그만큼 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의 칼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상 규칙적으로 나에게 맞는 적절한 양의 칼슘을 꾸준하게 섭취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1%의 칼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지가 되게 되면 잉여의 칼슘이 뼛속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1%의 칼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방법이겠죠. 근데 이게 과연 현실적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칼슘은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여성분들이 신경 많이 쓰시고요. 성장기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섭취시키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섭취율은 낮은 영양소예요. 권장량에 비해서 실제로 섭취하는 양은 60%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항상 1%의 칼슘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1%의 칼슘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뼛속에서 칼슘을 끄집어 오는, 빼내는 그러한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칼슘이라는 영양소는 굉장히 독특한 영양소입니다. 보통 일반의 영양소,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경우가 성인을 100으로 보게 됩니다. 왜? 등치가 크니까.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 연령대 또는 그 뒷 연령대에는 성인의 60에서 70%대의 영양소를 권장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칼슘이라는 영양소는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 뒤 연령대에 좀 더 높은 함량의 칼슘량을 권장을 합니다. 청소년기 성인을 봤을 때 영약에서는 900에서 1000mg을 권장을 해요. 그리고 중장년, 성인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1000에서 1200mg을 권장합니다. 특정 연령대에 그렇게 중요하게 섭취시키는 이유, 좀 더 많이 섭취시키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동 청소년기와 노년기에 성인에 비해서 절대 많이 섭취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뼛속에 있는 칼슘을 계속적으로 끄집어 내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섭취량을 나타내는 것일까? 인지도 높은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식재료 중에 칼슘을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칼슘을 얘기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식품 9번으로 꼽는 게 우유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국민 영양통계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1회 섭취량당 각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우유 같은 경우가 1회 섭취량당 73mg 뿐이 되지 않아?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우유 같은 경우는 200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0에서 300mg의 칼슘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보통 우유 조그만 거 200짜리 있잖아요. 그게 1회 섭취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섭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흡수되는 양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돌아가서 아이들 같은 경우,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하루 섭취 권장량이 900mg입니다. 900mg을 섭취해야지 기본적으로 자신의 뼈 건강뿐만 아니라 혈중의 1%의 칼슘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900mg의 칼슘의 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유를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73mg을 1회 섭취 기준으로 섭취한다라고 했을 때 13, 4회 정도를 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다른 걸 먹지 않아도 되는 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걀도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좋은 급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치즈, 멸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식재료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칼슘의 흡수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나의 적절한 칼슘 섭취를 위해서는 정지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섭취하는 게 좋아? 언제? 기본적으로 뼈 건강을 위해서, 골 밀도를 위해서 칼슘의 섭취가 가장 적절한 시점은 30대 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를 충분히 섭취해야지만 신체의 완성도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건물을 지을 때 당연히 그 건물의 기초 골재들을 적절하게 지원을 해줘야지만 건물이 건강해지는 거랑 잘 지어지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칼슘의 최적 섭취 시기는 무조건 30대 이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최대 골량을 형성할 수 있고 30대 이후부터 골량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평균치 이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뼈 건강 걱정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듭니다. 저는 이미 30대가 넘었어요. 40대예요. 그럼 이미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이미 늦었네. 더 이상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야. 언제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내일보다는 오늘 섭취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왜? 내일이 되면 나의 골밀도는 더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섭취할게요. 라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죠. 다음 달에 한번 더 얘기하시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죠.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달에는 오늘보다 골밀도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번 떨어진 골밀도는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요구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소비자가 이런 질문합니다. 저는 운동도 하지 않는데 칼슘만 섭취하면 뼈의 골밀도에 도움이 될까요? 뼈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리더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운동을 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근데 칼슘을 섭취해. 그럼 나의 골밀도에 도움이 될까? 골밀도가 이렇게 떨어질까요? 유지가 될까요? 올라갈까요?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없네요. 왜 유지가 되죠? 제가 앞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앞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규칙적인 시간대에 항상 정량 섭취하면 혈중의 1%의 칼슘이 유지되는 순간 잉여의 칼슘이 뼛속으로 넘어갑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혈중의 1%의 칼슘이 유지가 되면 그 잉여의 칼슘 뼈에 저장된다는 건 골밀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칼슘제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나는 근데 골다공증이 너무 무서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골다공증에 절대 걸리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방법은 비만인이 되는 겁니다. 비만. 비만한 사람은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왜 그럴까? 왜? 우리 신체는 자신의 하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칼슘제를 섭취하면서 운동을 할 때는 그 효과가 더 뛰어나요. 왜? 하중이 실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뼈를 강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만인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하중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의 칼슘, 혈중의 칼슘을 유지하는 것보다 일단 뼈의 건강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뼈의 골밀도가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걱정되십니까? 그러면 비만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골다공증은 막을 수 있지만 17가지 생활습관 질병에 의해서 사망 확률은 더 올라갑니다라고도 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칼슘이라는 영양소는 그런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섭취하시면 좋아요. 섭취하시면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내일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칼슘이라는 영양소가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야? 너희가 말하는 특히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대한골대사학회에서 나온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 지침이란 책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 자료예요. 근데 제가 책을 2008년도 걸 사가지고 요즘에 나온 책도 똑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아가지고 제가 별도로 구매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분들께서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치료 지침을 가이드해주는 책이에요.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다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부족하게 되면 골 소실과 골절 위험이 증가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칼슘과 비타민 D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영양학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럴까? 칼맥디 제품 뒤에 보게 되면 모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능성 문구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증상이나 질병명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과장 광고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칼맥디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성 내용을 보게 되면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킵니다라는 아주 직접적인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만큼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합치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 합치라는 것은 의료계나 영양학계에서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만큼 뼈 건강에서 가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넘어가겠고요. 그렇다면 칼맥디 제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칼맥디. 그래,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아? 왜 칼맥디 제품의 장점은 무엇이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칼슘 제품을 보게 되면 이런 일단 영양소의 함량을 봐야 되거든요. 종류를 봐야 돼요. 가장 보편적인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첫 번째 칼슘만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칼슘만. 두 번째 칼슘과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타민 D만 있는 제품. 이 세 가지가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제품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뼈 건강에 신경을 쓰신다면, 이 제품의 가장 큰 가치를 얘기하신다면 그 영양소의 종류를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트리플 액션이라고 얘기하는 적절한 함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형성에 있어 도움이 된다. 특히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칼슘의 흡수율을 증진시켜요. 소장에서. 또 신장에서 칼슘이 소실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럼 마그네슘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 마그네슘은 뼛속에서 칼슘이 소실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칼슘을 강건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하죠. 이런 마그네슘과 칼슘도 그 이상적인 비율이 존재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칼맥디 제품 외에도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있네? 라는 제품을 보시게 되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어떤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칼슘이 2일 때 마그네슘이 1인 제품이 뼈 건강에서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율을 지켜야지만 뼈의 강건성을 유지한다라고 많은 문헌 자료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오래됐네, 학교 다닐 때라고 얘기하니까 90년대 중반 학번이라고 항상 얘기 드리는데 벌써 30년이 됐네요. 아무튼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한 30에서 50가지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한 것 같아요. 네. 가장 재밌었던 아르바이트 몇 개 꼽는다면 자동차 극장에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 자동차 극장에서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엽기적인 그녀라는 프로를 제가 진짜 한 2달간 하루에 3번씩 봤습니다. 그것도 기억이 나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공사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노가다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현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굉장히 힘들죠. 근데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4시 반에 인력사무소 앞에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술이 없잖아요. 학생들이 힘이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목 놓아 이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봐야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픽업해서 가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미장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너 어제도 왔는데 그냥 갔더라, 일로 와라고 해서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현장 가가지고 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육체적 능력, 기술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는 게 질통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래나 시멘트 들고 벽돌 날리고 청소하고 이런 거예요. 파이프 남기고.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래와 시멘트를 섞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넌 너무 일을 못한다. 이거나 하고 있어. 라는 그런 개념이죠. 모래 부은 다음에 거기 위에 시멘트 붓고 그 다음에 물을 넣은 다음에 이게 개는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모래와 시멘트를 제가 붓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붓면 안 돼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썩기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서 거기 관장님이 너를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시멘트가 다 똑같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닥용 시멘트, 미장하는 시멘트, 벽돌 사이에 들어가는 시멘트, 화장실 세면장 바닥에 들어가는 시멘트 다 비율이 다르대요. 그 비율이 어떻게 적정하느냐에 따라서 건축의 완성도가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뼈 건강이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좋은 거야? 가 아니라 얼마나 그 배합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했고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펄맥디라는 제품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분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원료라는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죠. 뼈 건강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동반자처럼 섭취해야 되는 대표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이죠. 동반자처럼 섭취하는 영양소라면 그 원료의 안전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뉴트라이트 칼슘 어디서 가지고 와? 주 원료 칼슘. 아이슬란드 빌두다로 지역에서 가지고 와요. 아직까지도 저 사진 외에는 제가 기억에 남는 사진이 없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뭐 바다에서 심해에서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스프링 교육을 권영배님께서 요즘에 하고 있어요. 저희 담당자가 저희 팀원 분이 육아휴직을 가가지고 그 교육 자료를 보니까 아주 재밌는 교육 자료가 있더라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이 오염돼 있다, 강물이. 기억나세요? 강물이 오염돼 있다. 근데 딱 두 군데만 오염이 안 돼 있대요. 아마존하고 아이슬란드가 오염이 되어 있지 않대요. 그만큼 깨끗하다라는 거잖아요. 그곳의 바다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만큼 원료의 안전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뉴트라이트 자사농장뿐만 아니라 파트너 농장 27개 지역이 있습니다. 뉴트리서트를 발급하는 그 27개 농장이 똑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지역입니다. 문명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섭취해도 깨끗한 청정한 원료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27개 파트너 농장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주니어 때부터 두 군데 파트너 농장을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 중에 한 곳이 모로코 농장이에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나요? 이미지로? 모로코 농장. 모로코 농장은 WX에 배합되어 있는 로스마리를 재배하는 곳이에요. 사막이에요. 사막이에요. 딱 보면 황토지예요. 아주 그냥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곳에서 생명력이 강한 로즈마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곳과 제가 가고 싶은 데가 바로 아이슬란드 저 심해예요. 거기서 사진을 몇 장 찍어 와서 교육자로 활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15년 전에 제가 그래서 저희 보스께 제안을 했습니다. 파트너 농장 중에서 두 군데 갔다 오면 활용하는데 교육자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보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 수는 있다. 근데 오는 건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에 널 보낼 수 있지만 돌아오는 건 내가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청정한 곳에서 원료를 가지고 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뉴트라이트의 철학입니다. 파트너 농장의 경도가 유도가 다 다른 곳이고요. 그 경도와 유도가 다른 거의 대부분의 농장이 도심과 한참 벗어나 있는 곳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이 칼슘은 뉴트라이트
뉴트리라이트의 원료답게 뉴트리서트 인정을 받습니다.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출생증명서는 씨앗에서부터 완제품이라는 뉴트리라이트의 신념이 철학이 담겨진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칼슘은 씨앗이 아닌데? 바다 농장이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서트를 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서트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 수직적 통합관리 체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 손을 타고 어떻게 채집이 됐고 누구 손을 타고 가공 처리가 됐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뉴트리라이트만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프로세스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뉴트리라이트 칼맥티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칼슘이라는 영양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하셔야 될 게 첫 번째 뼈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양소라는 부분 꼭 인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칼슘 제제라는 것은 그 원료의 즉 기능성 원료의 트리플 액션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원료의 가치, 안전성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섭취하면 좋니? 전 연령대 그냥 섭취하시면 됩니다. 전 연령대. 누구나 자신의 뼈 건강을 위해서 신체 안정성을 위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는 임신부 분들에게 많이 권장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임신부.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죠. 임신부라는 그 시기는 자신의 뼈와 살, 피를 아이에게 좀 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그만큼 더 영양소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애 주기로 봤을 때 순간적으로 가장 많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점, 그리고 순간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점이 어머니 복중에 있었을 때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적절한 영양은 물론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칼슘제 적절하게 섭취하는 거 바람직하겠고요. 그 이후에 태어난 이후에도 당연히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또 최대 골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칼슘의 뼈 건강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꾸준하게 칼슘 제제를 섭취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칼슘제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조만간에 또 프로모션이 저희가 준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당연히 아니고 칼슘이라는 영양소 기초 영양소 중에 하나이거든요. 겨울철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겨울철을 대비해서 우리가 심혈관계 혈행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겨울철에는 늦어요. 그래서 항상 여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저희가 관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뉴트라이트 굿모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4월 중순부터 진행이 됐고요. 많은 리더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97%의 다이아몬드 리더 여러분들께서 798개의 커뮤니티를 생성하셨고요. 약 2만 6천 명의 리더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게 2달 전 자료예요. 지금 최근에 나온 자료는 한 4만 명 이상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굿모닝을 선택해 주고 계시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취합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통된 의견이 몸이 가벼워졌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몸이 가벼워졌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식사량이 줄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단백질을 섭취함으로써 전체 칼로리 섭취 열량이 줄어들고 그의 이후에 신체의 변화가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피부라든지 머리카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사실 굿모닝을 지금 진행하신 이후에 지금 2차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반신반의해서 진행하셨다가 이제 2차로 진행하시면서 확실히 그 가치를 인정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패턴으로 굿모닝을 진행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많이 진행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2차 굿모닝 진행 전에 체성분 측정을 하시고 진행 이후에 뭐 한 달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체성분 측정을 하시면서 그 변화 그래프를 만든 데이터를 쌓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서 변화된 자신의 몸이 결과적으로 굿모닝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비즈니스 자료로서 많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성분 측정 많이 하시고요. 여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건소에 가셔가지고 혈액 검사를 받는 분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보건소 혈액 검사는 뭐 동네마다 약간씩 다르고 그 항목도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5천 원에서 10,000원 사이이거든요. 굿모닝 진행 전과 진행 후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말로써 이렇게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수치적으로 변화된 모습, 팩트 위주로 해서 변화를 입증하기 위해서 리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이론적인 부분에서 가치가 있는 부분일까? 실제로 존재하는 부분일까? 아니면 주관적인 부분일까? 굿모닝의 시작과 끝은 그냥 생활 습관 성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건강을 지키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생활 습관 성형이에요. 습관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상태가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과거에는 생활 습관 성형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았어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 교정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교정보다는 성형이라는 부분이 어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어요. 그럼 생활습관 교정, 성형이 실제로 내 몸에 도움이 될까?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최근 들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게 바이오 해킹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해킹이라는 단어는 어감이 별로 좋지 않은 단어죠. 남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해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오 해킹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즉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고 그런 노력을 행하는 분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바이오 해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오 해커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각각의 방법들이 있어요. 뭐 의료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의약품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스마트워치 등을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공통점이 있다면 지금 보시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네 가지예요. 식사 시간을 제한한다라는 부분,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갖춘다는 것도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활 습관 성형의 시작과 끝이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네 가지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생활 습관 성형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좋아? 생활 습관 성형을 진행하시게 되면 생활 습관 질병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활 습관 질병이라는 것은 무엇이니? 저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생활 습관 질병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 성인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인병, 성인병. 성인병을 요즘 들어서 생활습관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영양학 책은 굉장히 보수적인 책들이 많거든요. 대학교 교재. 어떻게 돼 있냐면 생활습관 질병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써놓고 가로 쳐놓고 성인병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성인병이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에서 생활습관 질병으로 명칭을 바꿨을까? 과거에는 성인들만 걸렸던 질병인데 이제 전 연령대에 걸려서 쫙 퍼져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생활습관 질병은 왜 발생해? 왜 발생해? 다시 돌아가면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굿모닝을 진행한다는 거 생활습관 성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생활습관 질병을 막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더 여러분들은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있으세요? 어떤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늦게 자는 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야식 드시는 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 안 하는 거? 운동 안 하고 야식, 또 수면 못 취하는 거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습관이라고 얘기하시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얘기 드리는 거는 항상 얘기 드리는 거는 그 부분도 나의 생활 습관 질병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요인은 그것 외에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쁜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본인은 절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내 몸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49%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습관에 기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습관은 나쁜 습관은 아니에요. 건강을 해치는. 그냥 주의해야 될 습관이겠죠. 그러면 나쁜 습관이라는 것은 뭐야? 본인도 모르게 다리를 꼬고 앉는 거. 다리를 꼬고. 그렇다고 지금 다리를 풀어봤자 이게 영향은 없어요. 지금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잠깐 다리 풀었다가 한 2분 후에 다시 꼴끄에 분명하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행하는 그런 행동들. 최근 들어서 의학계에서는 생활습관 의학이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습관을 고치자라는 거예요. 기존의 의학에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느끼실 거예요. 결과론 중심의 의학이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 왜 가세요?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아프니까. 이게 얼마나 안 좋은 행동일까? 아픈 다음에 병원 가면 치료하기 힘들거든요. 시간도. 그래서 생활습관 의학이라는 것은 왜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 병원에 와? 미리 와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해야지. 그게 바로 생활습관 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습관 의학의 선구자가 바로 저분입니다. 네, 에드워드 필립스 교수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어떤 얘기였냐면 여러 가지 질병의 80% 이상이 생활습관 문제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습관을 고치십시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저희는 굿모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시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분들께서 아마 느끼시면서 변화를 인정하시고 확산을 함께 하고 계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굿모닝이라는 툴이 굉장히 훌륭한 툴이잖아요. 그 소비자를 만나거나 파트너분을 만나면 간간히 이런 얘기를 들으시나 봐요. 굿모닝 툴 좋아.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는 누구나 다 영양학적 가치를 알고 계시거든요.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 탑5에 들어가는 제품들이에요. 그냥 구매율, 리더분들의 구매율뿐만 아니라 전달률에 있어서 탑5 안에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리더분들에게도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소비자분들도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쉽게 전달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굿모닝이 성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에게 별도로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거. 근데 간간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단백질 제품이 있어. 내가 먹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있어. 또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뉴트라이트 제품이어야 돼? 굿모닝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시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뉴트라이트 제품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까? 굿모닝을 구성하고 있는 제품의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백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단백질.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체성분 관리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인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단백질과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동일 논문들의 결과치만 모아놓은 메타 분석 자료인데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했을 때 칼로리 섭취량, 근육 성장, 또 최근 들어서는 포만감과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된다. 더불어서 대사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문헌 자료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백질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 단백질이라고 하면 특정 분들을 위한 영양소였습니다. 그 특정 분들이 여름에 수영복 입기 위해서 몸짱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왜 단백질을 섭취하지? 고기 먹으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왜? 단백질을 섭취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식욕 조절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열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근력 유지와 더불어서 식사량 조절이에요. 칼로리 조절을 목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단백질 제품에 있어서 좋은 포커스,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단백질 섭취가 근육과 더불어서 결과적으로 식사량 조절, 열량 조절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선택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가 이 단백질을 섭취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열량이 함께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님들이 섭취하고 계신 파이토프로틴의 열량은 어느 정도일까? 저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중 킬로그램당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중 킬로그램당으로 섭취했을 때 내 몸에 어느 정도의 열량이 들어오는 것일까? 초이스를 보시게 되면 파이토프로틴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여 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포함이 되어 있다와 더불어서 분리대두단백 원료이기 때문에 열량이 낮다라는 것을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파이토프로틴의 가장 큰 장점은 열량이 낮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인지하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면 이 마케팅적인 포인트에서 머릿속에서 그냥 항상 떠오르는 얘기가 있어요. 아미노산 스코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단백질 제품 섭취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건 아미노산 스코어가 몇이에요? 저 제품 몇이던데? 라는 얘기를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하세요. 아미노산 스코어는 뭐예요? 아미노산 스코어는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과 비율을 나타낸 점수를 우리가 아미노산 스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체에서 만들지 못하는 합성되지 않는 아미노산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점수가 아미노산 스코어예요. 통용되는 아미노산 스코어의 기본적인 점수는 85점 이상일 때 좋은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00점 이상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질 좋은 아미노산이라고 표현합니다. 100점이 됐던 101점이 됐던 110점이 됐던 그냥 다 100 범위로 본다라는 거예요. 단백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좋은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열량이라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파이토프로틴 열량 굉장히 낮습니다. 어느 정도 낮냐면 1일 섭취 기준으로 했을 때 20g 단백질을 제공하죠. 1일. 그럼 90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90칼로리. 90칼로리. 50kg의 경우에는 225칼로리를 섭취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단백질 제품의 섭취 열량. 같은 20g의 단백질을 하루에 제공하는데 어느 정도의 열량이 함께 들어오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단백질 선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20g의 단백질 섭취하면서 우리는 90칼로리잖아요.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300, 400, 500 넘는 칼로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000칼로리에 육박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50g을 섭취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한 열량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면 단백질의 섭취 목적이 뭐예요? 근육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식사 대체를 하면서 섭취 열량을 줄이기 위한 그 수단으로 단백질을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정작 그 수단을 인 단백질의 열량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열량을. 50g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 어느 제품 같은 경우에는 600, 700칼로리를 제공해요. 차라리 밥을 먹는 게 낫지 그러려면. 왜 힘들게 단백질을 섭취해?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미노산수과 높으면 좋지. 단백질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어느 소비자는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한 다음에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요. 건강한 돼지가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그분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건강한 돼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돼지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건강한 돼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잘못된 열량이 포함되어 있는 잘못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어떠한 단백질 제품을 섭취했을 때 특히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냐면 WPC라는 농축 유청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현상이에요. 농축 유청 단백질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맛있는 단백질, 딸기 맛, 바나나 맛, 초콜릿 맛 들어가 있는 큰 통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 있잖아요. 가격도 저렴해요. WPC, 농축 유청 단백질이야. 단백질 함량이 70% 정도 되고요. 탄수화물과 지방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맛이 굉장히 강해요. 먹는 순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제품 중에는 칼로리가 실제로 어마어마한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제품들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제품이에요. 보디빌더들에게는 딱 맞는 제품입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이분들에게 맞아? 3시간, 4시간 근력 운동 하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근육의 합성도를 올리기 위한 거야. 근육을 증가시키는 목적이잖아요. 혈중의 혈당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만 근육이 합성이 돼요. 단백질 함량도 유지가 돼야지만. 근데 운동을 하시면서 혈당치가 빡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체에서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것을 분해하게 돼요. 그게 바로 근육이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의 단백질 제품은 당 성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만일에 운동을 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잉여의 당이 내 몸에서 근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건강한 돼지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 제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죠. 단백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프로바이오틱스도 늘상 얘기 드리는데요. 좀 적절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음, 저스틴 소넨브루크, 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인데요.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유산균은 우리 몸에 프로바이오틱스는 나그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리가 유산균이 우리 몸에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없어요. 사람의 대표적으로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에는 신체에 존재하지 않는 균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균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섭취해 줘야지만 장에 존재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이분은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꾸준하게 관리해 주지 않으면 내 몸에 존재하지 않는 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보통 많은 문헌자를 보게 되면 프로바이오틱 섭취한 이후에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장의 기능이 좋아져요. 그리고 중단한 다음에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전 상태로 돌아가?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내 장에 존재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식생활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당음료를 많이 섭취해, 색소를 많이 섭취해, 방부제를 많이 섭취해, 내 몸이 좀 좋지 않아. 그래서 진통제나 해열제를 섭취해. 또 음주와 스트레스를 많이 해. 그럼 나의 유익균의 수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런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대표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을 그래서 꾸준하게 섭취해 주면 좋은데 어떤 제품이 좋은 걸까? 프로바이오틱스. 어떤 제품을 많이 권장하시면 좋을까요?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음. 프로바이오틱스를 얘기할 때 어떤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균주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건데 다양한 종류의 균주가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죠. 균주가. 근데 국내 제품 중에는 다양한 균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 제품을 선택하실 때 균주 제품과 일반적으로 종 제품을 구별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밸런스 위딘 365 제품에 우리가 HN019라는 균주명을 쓰잖아요. 이 종명은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 이름이 서민규잖아요. 서라는 의미예요.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규는 저 뒤에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품들 중에는 명확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오늘 집에 가시면서 검색 한번 해보시면 다 나올 것 같아요. 알만한 제품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서씨 제품을 그냥 섭취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암에 서씨라는 애가 있는데 교육을 하고 있어. 서씨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찾아요? 저를 찾기 위해서 서씨라고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미생물, 뭐 인체적 실험 결과라든지 다양한 문헌재를 통해서 검증된 균주를 활용하는지 그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한 브랜드의 제품에서 균주명이 다 다르다라는 특수성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장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밸런스 유진 365 제품이 좋은 제품이에요. 가치 있는 균주예요. 연구 정말 많이 됐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저 제품을 섭취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장 상태가 좋아져요. 그런데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전혀 다른 균주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들 보게 되면 한 브랜드에 나온 제품들은 대표 균주가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냥 함량만 약간씩 달라요. 그럴 경우에는 그 대표 균주의 섭취 이후에 내 장이 안 좋아? 그럼 그 브랜드의 다른 제품 먹어. 그럼 장이 좋아질까?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균주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9월 1일부터 진행이 되죠. 장바구니 스마트워드 이미 공지가 났습니다. 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프로틴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통해서 담는 제품 조건이 있지만 10% PB업을 하는 프로모션이 진행 중에 있어요. 저희 프로모션 이 스마트 오더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리더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머릿속에 저 N을 어떻게 구성할까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 N이 결과적으로 그분의 겉모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N을 구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1을 어떻게 구성하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신 게 1에 해당되는 제품이에요. 파이토 프로틴 제품군, 단백질 제품군 5가지. 또 마이크로바이옴 제품군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함께하는 파트너분들, 내가 도움을 드리는 소비자분들의 그분만을 위한 겉모닝 구성이 가능하고요. 또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거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여성분들이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W를 기본적으로 선택했어. 라고 전제를 해보게 되면 그분에게 맞는 1을 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이너헬스 케어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해. 근데 내가 함께하는 소비자분이 피부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이드라 액티브 제품 추천해 주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여성분이 나는 피부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열량 조절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고 싶어. 가치 있는 단백질 제품을 섭취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파이토 프로틴 제품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분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 우리 리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비즈니스를 많이 진행하시면서 이동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과연 어떤 제품이 날까? 휴대가 용이한 제품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당연히 W 제품과 더불어서 스틱형 제품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또 나 비즈니스 적극적으로 진행해 라고 하면서 샘플링 많이 하시는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도 W 제품과 스틱형 제품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겉모닝, 그분에게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겉모닝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선행이 돼야지만 자연스럽게 N이라는 존재가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9월 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새로운 회계연도에. 그러면 그 새로운 회계연도에 바로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분들, 또 소비자분들이 그간 내가 어떤 상담을 통해서 그분의 특색을 분명히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상담 결과에 따라서 그분만을 위한 일을 먼저 구성해 주시는 것이 겉모닝의 겉모닝을 통해서 건강은 물론 비즈니스를 담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정말 스마트하게 강의